흔들리고 있는 세계 경제. 피어나는 경기부양 한계론, 저성장, 늘어나는 가계부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8주년 특집 투자의 미래. 금융위기 이후 또다시 흔들리는 글로벌 경제. 대내외 불확실성 속 돌파구는 어디에? 개국 8주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국 8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투자의 미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국 특집으로 여러 가지 시장 변수들을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고 이 잡음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뭘 보고 대처해야 되는가 특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좋아져야 될 텐데 매번 어렵다고 그러죠. 경기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앞서 타이틀을 발제하면서도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걸 꼽아야 되는지 구조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예, 첫 번째는 공급 과잉이고요. 예. 또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게 도이체뱅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예.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기업 투자 줄였거든요. 예, 그래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각국 정부가 적극적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대응했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된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정책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썼는데 정부가 좀 부실해졌죠.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50%, 미국, 독일 정부도 GDP 대비 부채가 10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책에 한계가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의 한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금리를 내리면은 소비가 증가한다는 건데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오랫동안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를 내려도 소비가 안 늘어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한계죠. 그렇다면은 수요 측면에서 부양 정책이 별로 없다면은 결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구조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공급 측면에서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한진해운 등 여러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산업은 존재하지만은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체 수가 줄어들면서 수급 균형을 맞춰갔다 해야 되는데요. 이것들이 향후 앞으로 1, 2년 동안 진행되는 문제고요. 이 과정에서 세계 경제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이체뱅크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배웠던 것처럼 미국은 직접금융, 독일은 간접금융인데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은행 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독일 은행들이 미국처럼 직접금융 IB 쪽으로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누적돼 가고 있는 거고요. 아마 결국은 독일 정부가 개입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상당한 또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급 과잉의 문제들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렵지만 원래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공급이 과잉이 생겼다가 또 공급이 축소되고 그런 과정들을 또 경제가 겪어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 잘 되죠. 그런데 살아남은 기업은 더 잘 되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요. 그 이전에 당장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면 또 많은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떠나야 되고요.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저는 내년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은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장기로 가면 경제학에서는 모든 게 다 수요 공급으로 해결이 되죠. 그게 이제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일자리가 없어지고 구조조정하는 여파를 우리가 어차피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 문제를 당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가 고전학파들이 장기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자 장기에 우린 다 죽는다. 단기적인 정책을 쓰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어쨌든 구조적인 글로벌 경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재정 통화 정책을 썼는데 그것도 한계에 봉착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쨌든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금리를 좀 올리려고 하는데 유럽이나 일본은 또 마이너스 금리로 금리를 더 내리는 양적 완화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어떤 글로벌 금융 정책의 엇박자 관련해서는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그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예, 미국과 뭐 일본, 유럽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좀 엇박자를 이루는 네. 모습인데요. 그런데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미국이 금리를 인상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주장을 좀 예. 많이 해왔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201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미 달러 가치가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한 38% 상승했거든요. 예.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고용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개월 동안 보니까 오히려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서비스업 뭐 ISM 지수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확장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도는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지고 서비스업 경기마저 둔화되는 조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저는 12월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시죠. 오히려 내년 상반기 가가지고는 네. 미국마저도 금리를 다시 통화 정책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은 뭐 통화 정책을 계속 안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가 디플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일본 측에서는 저는 그 헬리콥터 머니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헬리콥터 머니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헬리콥터에 돈을 뿌리는 것처럼 돈을 많이 푼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마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일본 중앙은행이 그걸 사주고 정부가 돈을 받아가지고 국민 각 계좌한테 돈을 넣어주는 이런 상황까지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본 국민들이 과연 소비를 많이 늘릴 것인가? 물론 자기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소비를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일본 정부가 상품권을 줬을 때 일본 국민들이 다 안 썼거든요. 일부를 예. 현금화했었죠. 그래서 일본에도 그런 현상까지 나오리라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저는 전자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사용기간이 있는 전자화폐. 예를 네. 들어서 내년 6월 31일까지 써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환수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쓸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그 정도까지 나야지 예. 일본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 압력에 탈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올해 이제 금리를 미국이 안 올렸고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연말을 하더라도 올해 4번 금리 올린다 그랬거든요. 예. 그때 이제 김영익 교수님이 나오셔서 금리 못 올릴 거다. 오히려 미국이 금리 올리기는커녕 양적 완화 더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사실 조금 의아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렇게 됐고 올해도 한 번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만 그것도 가봐야 알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만큼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거고요. 달러 가치가 올 들어 38%나 올랐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10월에 이달에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제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돼서요. 원화 내지 또 달러와 이 향방 환율 보고서 관련해서 외환시장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달러 가치가 201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38%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올랐고요. 2011년부터. 예, 올해 들어와서는 한 6% 정도 좀 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은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난 4월에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나왔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환율 감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었는데 네. 세 가지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넘을 것, 대미 무역 흑자가 250억 달러가 넘을 것,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했을 것 이런 조건을 달았었는데 우리가 뭐 앞에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됐었죠. 우리나라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7.7%, 대미 무역 흑자가 259억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감시 대상국 이런 거로 지정했습니다만 아마 10월 달에도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달 말에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올해도 우리나라 경상수지흑자 1,000억 달러가 넘고 GDP 7%가 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계속 지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이 그것 때문에 4월부터 많이 떨어졌고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1,05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11월, 12월 가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해지면서 오히려 환율은 지금 수준보다는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대선 영향은 불안해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시한이 정해진 이슈인데. 예, 뭐 클린턴, 트럼프 누가 되든지 네. 사실 통상무역은 굉장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어떤 제재 조치 같은 거 가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 경제가 뭐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은 전반적으로 가계가 과거보다 또 높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기업들도 과거만큼 투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나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경기도 마저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자유무역을 더 확대할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누가 되든 간에 아마 통상무역은 더 강화될 거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최근에 조금 지표들이 일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IMF의 SDR 특별인출권에 이제 위안화가 들어가기도 해서 위상 자체는 좀 올라가는데 여전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성장률 둔화라든지 또 구조조정 문제로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관한 시각은 어떠세요, 교수님? 예. 중국은 부실이 지금 쌓여가는 과정이고 그게 언젠가 터질 시기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1978년에 중국이 자본시장주의에 편입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2008년까지 거의 10% 가까운 성장을 했죠. 근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중국 정부가 투자를 유도했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투자 중심으로 2009년, 10년 9 내지 10% 성장했습니다. 근데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물건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기업이 불이칠해지고 특히 중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었습니다. 증권시장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부실하다 보면 결국 은행이 부실해지고요. 저는 이게 쌓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실 규모가 적다면 중국 정부가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보다 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서서히 쌓이고 내년에는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중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중국 가서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정말 큰 돈을 벌 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그동안 무역강국, 제조강국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의 무역 규모가 2010년부터 미국을 앞질렀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제조업이 세계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24%, 미국 14%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조강국, 무역강국은 달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표명한 것은 위안화 국자를 포함한 금융강국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상해 한번 다녀왔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융강국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외환시장 점진적으로 자유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중국에서 투자해가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네. 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국의 구조조정과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중국의 경제, 금융시장, 지금은 기업을 정말 공부 많이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조조정이나 변화들은 상당한 투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경제도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역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주요 기업들의 절강해온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혹은 이제 정책 뒷받침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정부가 결국 재정 적자까지 편성하면서 예. 가감하게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GDP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우선 가계 소비입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로 우리나라 가계가 참 부실해져 가지고요. 그 이후로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계속 밑돌고 있거든요. 김영란법 아마 소비 증가 요인은 아닐 겁니다. 네. 정상보다 소비 수준이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투자인데 지난 2분기 한국은행 자금순환 동향이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약 512조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 경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거의 25%를 이루고 있는 중국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가계 소비가 안 되고 기업 투자 안 되고 수출이 별로 낙관적이지 않다면은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잘 써야 되죠. 1990년대 일본이 이런 상황 가니까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썼는데요. 돈을 잘못 써가지고 경제도 못 살리고 정부만 부실해졌는데 분명히 가계 기업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써야 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경제 얘기까지 해서 글로벌 저성장 구조의 현황들을 쭉 봤는데요. 다시 글로벌 경제로 좀 돌아와서 그럼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수요가 늘어야 되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공급 사이드에서 좀 조정이 돼야 되고 이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 늘 보면 과거에 혁신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혁신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려운 건지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 엔진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좀 더 쓸 것 같고요. 네. 선진국 정부가 부실해졌으면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직도 다행인 것은 중국 등 이머징 시장 이런 국가들 보면은 아직 정부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아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요. 재정 정책을 쓸 여력이 있다는 거죠. 아직. 최근에 그 OECD 선행지수가 각 국가별로 선행지수를 작성해서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진국들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 아시아 5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포함된 겁니다만은 이런 나라 선행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성장 동력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미 존재하는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기업체 수는 줄어들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렉서블 반도체, LCD 이런 거, 그다음에 3D 프린팅,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을 주도해 갈 산업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초기거든요. 초기에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성장률을 당장 올리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올릴 이런 거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김혜익 교수님 이렇게 모시고 글로벌 경제에서 쭉 흐름을 파악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사실은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함입니다. 저희 시간은 적어도 투자자들이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주식시장 측면에서의 흐름과 어떤 가이드를 좀 주세요. 우리 주가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박스피라고 그러는데요.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주가 지수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배당 수익률,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높아졌거든요.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이런 걸 골라가지고 배당형 펀드 만들고 파는데요. 이거는 저는 분명 은행이자보다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우리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내년에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아마 중국 자산가액이 지금은 더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중국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일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시장이 베트남 시장입니다. 베트남 시장은 꾸준히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베트남 시장을 꾸준히 공부하고 최근에 베트남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도 좋은 기업이 상장되기 시작했거든요. 베트남 정부가 증권 시장을 육성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배당 투자 관심 가지시고 해외 시장 쪽으로 투자의 영역을 시각을 다변화하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예, MTN 개국 특집 글로벌 경제 저성장 회복을 위한 돌파구는 어디인가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영익 교수님과 글로벌 경제 흐름들 쭉 봤고요. 예, 이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손성원 석좌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이제 미국 상황에 비추어진 글로벌 경기 상황들, 미국 시장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저희는 지금 아침 8시를 지나고 있는데, 그쪽에는 저녁 시간이실 것 같고요. 예. 네. 여러 미국 그 경기 상황 또 혹은, 이 경제 변수에 대해서 저희도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 금리를 미국, 연준이나 보면 9월에도 금리 동결하면서도 경기 상황은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금리를 지금 올려도 괜찮을 만큼 경기가 여러 면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 창출은 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이제 돈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경제가 잘 되지 않나 그렇게들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GDP 그걸 보면은 비즈니스들이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큰 걱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나 재고 그리고 또 생산하는데 돈들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이게 고용 창출이 계속 될까, 소비자들도 그러면 계속 돈을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은 인플레이죠. 옐런 의장이 인플레이를 한 이제 2%까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꽤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표가 여러 가지였지만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아마 1.3부터 1.6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거라 그런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가지 문제고요. 세 가지는 이제 물론 이제 선거죠. 선거가 이제 11월 이제 다가오니까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선거를 끝나고 이자를 올리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 지표는 조금 섹터별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고, 사실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2월에 그러면 금리를 올릴 거냐, 이걸 제일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12월에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정책 기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경기 지표 같은 걸 봤을 때 그렇게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가져가기 좀 어려울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FRB에서는 이제 영어로 하면 data dependent,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보고 이제 올리든지 말든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하고 이제 12월 중순 사이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3번 더 나오고 인플레이도 3번 더 나오고 또 이제 GDP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표를 봐가지고 아마 이자를 올리지 않나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꼭 올린다는 게 그렇게 80% 90%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를 하지 않으면 대개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현재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출마하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하고 이제 클린턴 그 후보자를 보면은 이게 둘이 다 좀 논란의 후보자입니다. 특히나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게 논란이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제 지표, 선거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이자를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과는 확실히 현지의 말씀, 또 손성원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는 9월에 안 올렸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봐봐야 안다는 그런 또 말씀이시고요. 잠깐 지금 미국 대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좀 따로 여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대선 관련해서 대략 변동성들이 워낙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요. 현재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여전히 불확실성 쪽입니까? 아니면 좀 방향이 좀 정해진 겁니까?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클린턴이 당선되지 않을까 그렇게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이제 변수 불확실성이 더 많아진다고 지금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린턴이 당선이 된다고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한 몇 개월 동안은 이제 시장들이 좀 요동을 치고 이자 올리는 것도 조금 썩 좋지 않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 그게 제일 중요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군요.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몇 개월간 그런 그 정책에 뭐 보호주의 물결이 거세질 거란 얘기도 있고 그런 불확실성을 주식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조금 후폭풍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금방 변해질 거 아닌데 이제 세금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큰 변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역, 그러니까 뭐 트럼프나 클린턴이나 둘이 다 자유무역에 이제 반대를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은 아마 뒤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그래도 아마 이제 자유무역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세계 무역이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경제가 그런 정치적인 요인 말고도 구조적인 요인으로 상당히 그 저성장 기조를 가고 있는데 정치적인 변수까지도 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금리를 올리자고 주장하는 연준 의장들도 사실은 주가 버블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경고를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방향과 함께 또 4분기 남은 체크해야 될 글로벌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중국 경제입니다. 이제 선거 빼놓고는 이제 중국 경제를 보면 기업들이 부채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국 경제 성장률에 역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뭐 6.5%에서 7%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중국 성장 굉장히 지금도 그것보다 더 낮고 앞으로도 더 낮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뭐 건 30%가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그럼 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중국에서 못하게 되면은 한국 수출도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또 일본이나 유럽 뭐 중국도 그렇지만 이제 디플레이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디플레이 걱정이 많고 이제 해외에서 경제 성장, 특히나 중국에서 경제 성장이 부진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좀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경제 우려하셨고요. 조금 전에 여쭤본 그 미국 증시, 워낙 우리가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전반적인 이 변수들을 다 반영하셨을 때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게 큰 이제 영어로 하면 correction 그런 것은 가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서 지금 이제 버블이 생겼다 그러는데 저는 버블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증권 시장이라는 게 항상 영어로 하면 overvalue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undervalue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overvalue가 되는 건 사실인데 FRB에서 이자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증시가 그렇게 많이 내려간다고 또 오히려 계속 올라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손성원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뉴스로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시각들 또 향후 인사이트들을 들어서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손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MTN 개국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저성장 구도 돌파구는 어디인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가 특집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프로그램 예고해드리겠습니다. MTN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IT 업종 최근에 시장 관심이 많은데요. 잠시 후 9시 50분부터 이어지는 시장 공감 시간에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모시고 IT 업종에 대한 것들 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출발 마켓온 개장 시간대는요. 찾아가는 MTN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한국 투자밸류 운용의 이채원 부사장, 가치 투자의 대가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보는 시각은 어떠신지 이채원 부사장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집으로 쭉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앞서 시간들 글로벌 경제 전반적인 흐름과 현재 시각들 들으니까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또 오늘 쭉 이어지는 개국 특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좋은 것들을 좀 많이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워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